이번 영상에서는 시적 대상과 심리적 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복습합니다. 알랭 보스케 무슨 말씀을 했죠? 기억나시죠? 말 하나하나의 저 밑에서 나는 나의 탐생에 참석한다 라고 했고요. 엘리어트는 뭐라고 했죠? 시는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감정으로부터의 탈출이다 라고 했고요. 아놀드는 시는 인간의 가장 완벽한 발화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념어, 추상어, 개념어, 보편어, 일반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기억 안 나시면 지난 영상들 보세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말들은 시에서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라고 하는 언어들이죠. 그런데 꼭 써야 할 때는 좀 특수화해서 쓰면 되죠. 그리고 시어로서 적당한 것은 특수어, 구상어, 구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차 한번 볼게요. 대상과 인식 과정, 시적 표현과 더불어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들, 시적 대상과 심리적 거리, 국면과 관점, 관점과 미적 지각의 유형, 통합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영상에서 했죠. 의식, 지각, 감지, 감각, 인식. 네, 지난 영상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인식의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인식의 과정이죠. 의식하고 지각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그리고 범주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인식의 과정입니다. 잘 생각 안 나시면 지난 영상 보시면 돼요. 부족한 거리 조정, 거리를 너무 가까이 두는 것을 말하죠. 거리를 둔다는 것은 distancing 하면은 거리를 두다 이런 말인데, 언더는 부족하게 거리를 두기 이런 말이죠. 거리를 둔다는 것, 그건 좀 감정과 거리를, 감정으로부터의 탈출이죠. 시는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감정을 막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막 풀어놓으면 뭐라고 그래요? 감상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의 탈출입니다. 네. 자, 시 하나 살펴볼게요. 시작. 어떤 면에서 감정, 거리두기가 부족한가 한번 봐요. 시작. 외치고 싶다. 바다를 향해. 바그너의 음악처럼 고흐의 붓끝처럼 봄으로 채색된 나의 필통 속에 20년을 잠자는 오직 하나의 펜으로 호반 아래 앙금처럼 가라앉은 우리의 오색 언어들이 땀과 눈물과 마지막 피 한 방울에 섞여 하늘에 파도칠 때까지 막차 떠난 플랫폼에서 첫 차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다를 향해 노래하고 싶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외치고 싶다. 바다를 향해. 바그너의 악보처럼 고흐의 붓끝처럼 봄으로 채색된 나의 필통 속에 20년을 잠자는 오직 하나의 펜으로 호반 아래 앙금처럼 가라앉은 우리의 오색 언어들이 땀과 눈물과 마지막 피 한 방울에 섞여 하늘에 파도칠 때까지 막차 떠난 플랫폼에서 첫 차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다를 향해 노래하고 싶다. 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시에서 보면. 제목이 시작, 시쓰기가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시적 내용, 얼핏 상당히 멋진 그 표현들이 많죠. 바그너의 악보처럼, 고흐의 붓꽃처럼, 또 뭐 호반 아래 앙금처럼 가라앉은 우리의 오색 언어들이, 좀 표현들이 멋있어요. 그런데 이 시를 보면서, 시 내용을 보면서 시 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시적 대상이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시적 대상을 너무 가까이 두면은, 그러니까 시적 대상을 너무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시적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거죠. 그러면 좀 그 감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숲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숲의 내용이 안 보이듯이 어떤 그 우리가 뭐 막 외치고 싶다, 욕망의 표현이죠. 그런 욕망의 숲에 빠져서 시적 대상이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치고 싶다, 바다를 향해. 바다는 어느 정도 좀 목표하는 뭐 이상 세계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그너의 악보처럼 고흐의 붓끝처럼. 바그너가 음악을 욕망하듯이 또 고흐가 그림을 욕망하듯이 뭔가 뜨겁게 욕망하는데 그 욕망이라는 감정을 너무 많이 감정을 이렇게 해방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감정을 너무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 대상이, 시적 대상이 온데간데 없게 돼요. 이렇게 지금 시쓰기에 대한 시적 대상은 시쓰기인데, 그런 시쓰기에 대한 이 시를 쓴 목표, 이 시를 쓴 목적이 온데간데 없게 되죠. 봄으로 채색된 나의 필통 속에 20년을 잠자는 오직 하나의 펜으로 호반 아래 앙금처럼 가라앉은 우리의 오색 언어들이라고 하는데, 오색 언어가 뭐죠? 오색 언어. 오색. 그러니까 기본 색깔을 말하는데, 색은 또 욕망을 상징하기도 하죠. 오색은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이 기본 색깔들을 오색이라고요. 이 색을 또 잘 조절하여 섞었으면 또 다른 색이 나오기도 하죠. 땀과 눈물과 마지막 피 한 방울에 섞여 하늘에 파도 칠 때까지. 여기 빨간 글씨 봐요. 원래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띄어 쓰셔야 돼요. 네, 파도도 마찬가지로 여기 파도 칠 때까지 이렇게 띄어 써야 돼요. 네, 시니까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땀과 눈물과 마지막 피 한 방울에 섞여 하늘에 파도를 칠 때까지, 상당히 격정적인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감정에 좀 사로잡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막차 떠난 플랫폼에서 첫 차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다를 향해 노래하고 싶다. 바다가 이제 시의 세계이겠죠. 지금 여기 시 쓰기가 시적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고는 있는데, 그런 어떤 시에 대한 욕망의 감정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니까 어떤 그 시적 대상이 좀 모호해지고 좀 온데간데 없게 돼요. 네, 그래서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에서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요. 시적 대상과 심리적 거리가 감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감상에 빠졌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겠죠. 너무 대상과 거리가 가까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적 거리를 둔다는 건, 심리적 거리를 둔다는 건 뭐예요? 시를 좀 감정에 빠지지 않고 담담하게 쓰는 것을 이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을 경우 피상적 인식의 세계만 보여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 세계만 보여주게 된다. 감정에 너무 빠져서 시를 표현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인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상을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는 면까지 봐야 되죠. 진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눈에 띄는 대로만 보게 되면 겉모습, 어떤 피상적 인식을 하게 되죠. 피상적으로만 보게 되고 또 피상적 세계만 보여주게 되는데, 눈에 띄는 대로가 아니라 아주 면밀한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또 생각하는 바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네, 쓰려고 한다면은 보이지 않는 면까지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어떤 그 감상에 젖어서 시를 쓰게 되면 바로 그런 피상적 세계만 보게 된다라고요. 네, 적절한 거리를 두고서 쓰게 되면 어떤 대상의 본질적인 면까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적 거리가 너무 멀었을 때 쓰는 거 봐요. 초가에서 시적 거리를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봐요. 제목이 자위입니다. 제목이 자위인데, 그러니까 그녀가 물속으로 자맥질에 들어가고부터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따가운 햇살이 어색하다면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녀가 물속에서 얼마나 있다가 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언젠가는 물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위, 그녀가 물속으로 자맥질에 들어가고부터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따가운 햇살이 어색하다면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녀가 물속에서 얼마나 있다가 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언젠가 물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 시는 여기서 이 시 전반에 흐르는 어떤 시적 대상은 그녀의 자맥질이죠. 근데 이제 담담하게 또 있는 뭐랄까요, 좀 담담하게 시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시적 대상이 그러니까 자맥질이 시적 대상인데 왜 그녀가 자맥질을 했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시를 쓴 이 시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너무 두다 보니까 이 시를 쓴 목적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그녀가 자맥질한 이유죠. 어떤 목적, 이유가 왜 자맥질을 했는지, 그게 좀 암시적으로 표현하듯 또는 명시적으로 표현하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담담하다기보다는 좀 거리가 너무 멀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녀의 자맥질이라는 어떤 시적 대상으로 무슨 말을 전하고 싶은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적 대상인 그 자맥질이 그 자맥질을 그대로 어떤 시에다가 그냥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속, 꿈속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 단어니까 붙였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띄었으면 물의 속 이런 느낌이죠. 네. 그녀가 자맥질에 들어가고부터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다. 자맥질이 뭐죠? 자맥질. 해녀들이나 또는 물오리가 이제 잠수하는 모습이 있죠. 그런 걸 이제 자맥질이라고 해요. 네, 뭘 얻으려고 자맥질에 들어갔는데 파문이 일지 않는데요. 네, 파문, 물결문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자맥질에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 내용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네, 아주 담담하다 못해 무관심한 느낌이죠. 그녀는 따가운 햇살이 어색하다면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하다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이렇게 그녀는 따가운 햇살이 어색하다면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있는 느낌은 그나마 어떤 시적 대상과 시인 사이에 어떤 정서적 교감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나는 그녀가 물속에서 얼마나 있다가 나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나 그녀가 언젠가 물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냥 사실을 시처럼 그냥 말해주고 있는 느낌이죠. 그죠? 그녀가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있다가 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사실이잖아요. 어떤 시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어요. 네. 또 그녀가 언젠가 물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real과 realistic의 차이.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시를 쓴다는 것은 문학, 또 시뿐만 아니고 소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인 것과 사실적인 것은 구별해야 돼요. 리얼은 실제이고 사실이에요. 이렇게. 리얼리스틱은 사실은 아니고 사실적인 거죠. 사실보다 더 사실일 수도 있고 그냥 사실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그냥 설명문이나 논설문에 해당되죠. 그런데 문학은 사실적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담담하게 표현하니까 그냥 사실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적 거리가 너무 멀어서 생기는 문제이죠. 자, 그러면 결론을 봐요.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인식의 태도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관찰은 다르다. 네,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을 쓰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인식의 태도와 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관찰은 다르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관찰은 네, 피상적 인식을 하게 되겠죠. 눈에 띄는 대로만 보게 되고 네, 그대로 옮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인이 봤으면 느끼고 또 느꼈으면 생각하고 그래서 묘사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피상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해요. 사실적인 태도는 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적인 태도죠. 사실은 사실을 전달하려면 그건 설명문이죠. 논설문이나 설명문. 그게 사실을 전달하는 거고 문학은 사실적인 걸 전달해요. 사실적인 인식 태도는 배제와 선택을 통해 대상을 지각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이다. 목적이 있어서 하는 행위죠. 형식적 관찰은 정서의 결핍에 의한 대상과 시인 사이의 이완 현상이다.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피상적 인식을 형식적 관찰이라는 것은 눈에 띄는 대로 관찰하는 거죠. 사실을 관찰하는 거고, 네. 사실을 관찰해서 사실을 전달하면 그는 시 문학이라기보다는 설명문이고 논술이죠. 논설문.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시 하나 더 볼게요. 아래 시의 내용 중 설득력 있는 공감이 뭔지 보시고요. 아래 시의 문제점이 뭔가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네. 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깜빡이며 승강하고 어쩌면 하강하기도 하는 익명의 오늘은 교각을 마저 삼키며 밤새 자란 모호한 안개처럼 엄습해 거듭 승하강의 편대에 둥둥 매달려 언제나 수직으로 맞춘 키로 타협의 뿌리를 내리고 어느덧 선진 도시형으로 단련된 연약한 서정의 자취로 견고한 철문에 유폐되어 땡땡땡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린 금속성에 완공되지 못할 추억을 조립식으로 잉태할 때 우리들의 눈빛과 이웃들의 꿈들은 충무로에서 종로에서 자동화 문명의 마그네틱 선에 검게 가려 새벽의 창을 열고 별조차 볼 수 없는 청맹관이로 숙련되어 간다.
엘리베이터의 문은 오늘도 활짝 열린 채. 다시 한번 볼까요? 제목이 모년 모일의 엘리베이터. 깜빡이며 승강하고 어쩌면 하강하기도 하는 익명의 오늘은 교각을 마저 삼키며 밤새 자란 모호한 안개처럼 엄습해 거듭 승하강의 편대에 둥둥 매달려 언제나 수직으로 맞춘 키로 타협의 뿌리를 내리고 어느덧 선진 도시형으로 단련된 연약한 서정의 자취로 견고한 철문에 유폐되어 땡땡땡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린 금속성에 완공되지 못할 추억을 조립식으로 잉태할 때 우리들의 눈빛과 이웃들의 꿈들은 충무로에서 종로로 자동화 문명의 마그네틱 선에 검게 가려 새벽의 창을 열고 별조차 볼 수 없는 청맹관이로 숙련되어 간다. 엘리베이터의 문은 오늘도 활짝 열린 채. 이 시 딱 보면서 어떤 느낌 들어요? 이 말들이 좀 너무 멋있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단어들도 그렇고 이런 승강, 하강, 익명의 오늘 잠깐만요. 편대, 또 타협의 뿌리를 내리고, 또 어디 있어요? 연약한 서정으로 견고한 철문 유폐되어 이런 말도 있고, 말들이 좀 멋있어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럴까요? 조립식으로 잉태할 때, 왠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좀 청맹관이도 있네요. 청맹관이 이렇게 유폐되고 왠지 좀 현학적인 느낌이 들죠. 상당히 현학적인 느낌이 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설득력 있는 공감이 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봐요. 깜빡이며 승강하고 어쩌면 하강하기도 하는 오늘은 말을 너무 멋있게 쓰려고 하면 글을 잘못 쓰기도 합니다. 이 하강의 반대말은 승강이 아니고 상승이죠. 승강은 오를 승자에 내릴 강자니까 오르고 내린다, 승강한다 이 말은 오르고 내린다인데 이 말하고 또 안 맞죠. 그래서 승강기라고 하잖아요. 오르고 내리는 기계, 그걸 승강기라고 하는데 이 말도 그렇고, 또 익명의 오늘은 교각을 마저 삼키며 밤새 자란 모호한 안개처럼 엄습해. 말이 안 끝나요. 이렇게 익명의 오늘이라고 표현하는데 엘리베이터잖아요. 또 승강기고 익명의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언젠지도 몰라요, 지금. 왜냐면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오르내리기만 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마치 설정된 환경처럼 현대 도시 문명을 살아가고 있죠. 네, 그런 말 생각나죠. 자고 일어나면 외대해지고 자고 일어나면 초라해지는 오늘날이라고. 네, 현대 도시 문명이 그렇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일만 있어요. 경쟁 사회에서. 교각을 마저 삼키며 밤새 자란 모호한 안개처럼 엄습해 거듭 승하강의 편대에 둥둥 매달려. 네, 승하강하는 존재들의 편승에 있는 거죠. 편대. 네, 편대에 둥둥 매달려 언제나 수직으로 맞춘 키로 타협의 뿌리를 내리고. 여기 승하강도 잘못됐죠. 승이 오르고 강이 내리는 거니까 하가 없어야 되죠. 이렇게 승강의 편대라고 해야 되는데 표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치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르고 내리기만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타협의 뿌리를 내린대요. 네, 거기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설정된 환경 속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간대요. 어느덧 선진 도시형으로 단련된 연약한 서정의 자취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도시형이, 선진 도시형이라는 게 뭐 좀 짜맞춰지듯이 뭐랄까요, 그 환경이 설정되어 있죠. 오직 오르내리기만 하도록, 그렇게 오르내리기만 하도록, 승강기처럼 오르내리기만 하도록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어떤 도시 문명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단련됐다기보단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연약한 서정의 자취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문명에서 살아가면서 감정이나 감성 또는 뭐 감수성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겨우 자취만 남았대요. 이렇게. 네. 뭘 감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그런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또 견고한 철문에 유폐되어 견고하대요. 네, 아주 그게 그 환경이 아주 견고하기까지 해요. 네, 거기에 유폐되었다고 합니다. 유폐. 그윽할 유자에 다들 패자인데 아주 깊숙이 갇혀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땡땡땡,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린 금속성에 완공되지 못할 추억을 조립식으로 잉태할 때, 잉태한다고 이 표현만 아주 그냥 화려하게 써놨어요, 표현을. 그리고 조립식으로 잉태한다고 합니다. 추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도시 문명의 그 추억이라는 것은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추억이죠. 좀 인위적이고, 그러니까 추억이라는 것은 원래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것인데, 여기서는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조립식이래요. 추억조차도. 추억도 조립식이어서 세팅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잉태할 때 우리들의 눈빛과 우리들의 꿈들은 충무로에서 종로에서 자동화 문명의 마그네틱 선에 검게 가려. 다 자동화되는데 마그네틱 선, 카드 보시면 거기 선이 있죠. 검은 선. 거기에 가려 있대요. 새벽에 창을 열고 별조차 볼 수 없는 청맹관이로 숙련되어 간다. 표현이 참, 이게 그냥 보면 참 멋있는 표현이죠. 엘리베이터의 문은 오늘도 활짝 열린 채라고 합니다. 근데 청맹관이가 뭐예요? 눈을 뜨긴 그냥 멀쩡하죠, 겉보기에는. 그런데 앞을 못 봐요. 그런 상태를 청맹관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청맹관이니까. 그러니까 자동화 문명, 그러니까 현대 과학 기술 문명에 살면서 모든 어떤 감정, 뭐 정서, 서정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지어 아까 별 보였는데 별을 쳐다보는 그런 감수성마저도 다 잃어버렸어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눈을 뜨긴 떴는데 마음의 눈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감수성을 다 잃어버려서 별조차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도시에 살다 보면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구별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하늘을 잘 안 쳐다보고 살게 돼요. 그래서 별도 안 보고 달도 안 보고 해가 뜨는 동쪽도 안 보고 해가 지는 서쪽도 안 보고 그러죠. 또 뭐 우리가 초승달 금음달 하는데 하늘에 맨날 떴다 지는 게 달인데 초승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금음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얀달은 어떻게 생겼는지 상현달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안 보고 살아가요. 그런 어떤 눈이 겉보기에는 신체적으로 멀쩡해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아예 못 봐요. 그냥 장님처럼 못 보는데 그렇게 적응해 가면서 살아간대요. 여기서 숙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숙련. 어려운 일에 익숙해져서 단련되고 그런다 그러죠. 이렇게. 엘리베이터의 문은 오늘 또 활짝 열린 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대 도시 문명의 문이 또는 기술 문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문이 그러니까 현대인들을 청맹관이로 만들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그 설득력 있는 공감이라고 했는데, 네. 오늘날의 삶의 모습을 승강만 되풀이하는 엘리베이터에 비유한 것. 이건 참 참신한 비유 같아요. 우리가 오르내리기만 하는 그런 어떤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승강기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점. 아주 참신한 비유죠. 그런 점이 있고요. 오늘의 인간은 오르내리기만 하는 기술 문명 속에서 사느라, 생명체로서 인간이 갖는 감정, 정서, 서정, 감수성, 이런 것들이 다 죽어서 마음의 눈을 잃어버려서 밤하늘의 별조차 보지 못하는 바로 마음의 눈을 청맹관이가 되었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기계적인 승강만 되풀이하는 바로 현대 도시 문명의 삶과 같다는 유추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유추가 뭐죠? 유추가 원래는 줄임말이죠. 유비추리라고 해요. 유추. 어떤 영어로 analogy라고 하는데 유추가 뭘까요? 유비추리. 그러니까 사물이 두 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두 개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 그런 것을 유추라고 하죠. 예를 들면 소나무하고 은행나무가 그렇게 봐도 될까요? 소나무, 은행나무 두 개를 보니까 나무의 속성이 비슷하니까 다른 속성도 소나무에서 원줄기가 있고 가지줄기가 있으니까 은행나무도 원줄기가 있고 가지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 소나무 좀 비유가 좀 너무 어색한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은행나무도 물이 없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추측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걸 유추라고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예를 잘못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유추. 네, 비슷한 무리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 추론하는 것, 그런 것을 유추라고요. 원래 유비추리의 준말이 유추입니다. 유비추리, 유추. 영어로는 analogy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표현해요. 아래 시의 문제점이 뭐였는가 라고 했죠. 아까 막 어려운 말 되게 많았죠. 네, 바로 그것도 마치 이렇게 현학적 논리적 구조로 기술되어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현학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죠. 현학적, 장시적, 논리적 언어와 표현들이 오늘을 추상적으로 개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이 어떤 건지, 오늘의 오늘이라는 실체가 논리 뒤로 밀려나고 논리 뒤에 숨겨져서 가려져 가지고 모호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실체가 전혀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가 않고 현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장식적인, 그러니까 수사가 너무 많아서 시를 쓴 목적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를 쓴 목적이 암시적 의로이든 또는 뭐 명시적 의로이든 뭔가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너무 수사를 화려하게 하다 보면 그런 게 안 보이죠. 네. 논리적 사고는 시적 대상에 대한 시인의 심리적 거리를 크게 한다라고요. 심리적 거리가 크면 어떻게 돼요? 좋게 표현하면 담담하게 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관심이 없는 거죠. 시적 대상에 대해서. 네,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담담하게 표현하면 시적 거리가 커서 관심이 없는 시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시는 감지한 사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느껴서 안 거죠.
느껴서, 즉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 네, 그것을 형상화하는 것이지, 즉 눈에 보이게 하는 거죠. 형상화하는 것이지 감지한 사실을 논리화하는 공간이 아니다. 즉 논리화한다 이런 말은 논설문이나 설명문이겠죠. 현학적 논리적 수사는 감지한 사실을 정서적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대상을 논리적 탐구의 대상으로 바꿔놓는다. 너무 현학적이고 논리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어때요? 마치 설명문 같이 느껴지겠죠. 또 운문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설명문이나 논설문으로 느껴진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결론. 논리적 언어는 시적 대상과 심리적 거리를 벌려놓는다. 이 말 중요하죠. 논리적 언어는 시적 대상과 심리적 거리를 벌려놓는다. 시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설명문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시적 거리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네, 네, 지금까지 아이고 잊어버렸네. 네, 네, 여기 시적 대상과 심리적 거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